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조세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 세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8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활발한 의회 외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여당의 입법 공세 예고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새 대표 선출 이후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될지 여름 국회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민생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민생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개혁 민생 입법 속도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야 협치를 깬 일방적인 상임위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남은 기간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송 3법하고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을 그냥 강행을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종결 표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회기를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붙여져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원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여론을 통해 악법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세수 파탄을 초래했다며 조세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대 특검 특위를 가동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 비난할 자격이 있냐며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수 파탄의 주범 국민의힘은 제발 자숙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쓰여야 하는데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윤 정부의 빚과 이자를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재정 위기와 세수 파탄을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응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 대응 특위가 앞장서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판도 고려할 수 있다. 특위는 공익제보자 보호센터를 설치해 제보 접수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간사 등 특위 의원들은 내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에 응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구치소 측에 전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 3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김문수 후보는 전쟁 기념관을 찾는 등 당권주자들은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접수를 진행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입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20, 3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후보는 당이 강세 지역인 영남권의 목소리를 내는 데 치우쳐 있다며 수도권과 충청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10여 명이 지나지 않고 거의 100여 명이 영남에 있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정당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저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후보는 또 청년 주거 문제와 연금 문제 등 미래에 대한 개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반미 친북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미를 앞에 내세우고 있는 우리 이재명 정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못하고 주미 한국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김 후보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분열된 당을 합치고 이 대통령과 맞서 싸울 적임자라는 평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과 6일 예비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추리고 22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민주당에서는 이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내부 혁신위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 특검이라는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 앞에 국민의힘이 좀 위기인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당시 이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표결을 방해하려 했는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IC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김성교 의원도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이 특검이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던 안철수 의원이 특검 수사에 공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이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탈당 지목을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지들이 정치 수사에 큰 칼에 쓰러질 때 방관하더니 커터칼 수준의 협조 요청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실소가 나온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가 되면 아무래도 내부에서 좀 더 뭉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친윤계와
반윤계 입장차가 정말 극명한데 지금 그 넘어야 할 리스크로 대두가 계속되고 있는 게 전환길 씨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전환길 씨가 당대표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면접을 보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구한 것은 이 공개 질의서입니다.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묻겠다라는 겁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함께 가겠다고 한 사람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장동혁 의원은 당연히 답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장 의원 측은 이 유튜버도 일종의 언론이라며 성실하게 답하겠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두 사람은 필요하면 이 전 씨의 유튜브 출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스팔트 보수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함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하지만 또 다른 당대표 후보군인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이 전 씨가 공개 질의서를 보내오더라도 답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당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질의서를 받고 대답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건데 이 8월 2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그 리스크에 붙들려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드디어 어제 그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도 또 발언을 했었고 또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그동안 정말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좀 시끌시끌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발이 좀 사그라들까요? 네, 최동석 처장은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자청한 뒤에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면서 이 발언에 운을 띄웠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굳은 표정으로 결론만 짧게 얘기하시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사과의 발언을 좀 마무리했었죠. 이 앞서 최 처장 이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등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인사를 향해서도 거친 비판을 했던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국무회의 발언 후에 최 처장은 언론에 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문도 배포를 했습니다. 이 사과문에서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경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도 했는데 이번 사과는 이 여권 내 비판을 고려해서 이 최 처장이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에 있었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쪽 반발은 아주 거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 의원 등 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에 있었던 민주당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무부 장관을 했었죠. 사과가 한 이후인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상적으로 보는 어떤 관전평과 다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최 처장이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라면서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은요, 이 더불어가지고 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 여당 지도부, 이 그동안 최 처장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이 대통령실의 기조에 보조를 마치는 모습이었지만 이 최 처장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거부감이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이 인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정치인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최동석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막말 이슈 자체를 크게 거론하고 또 이슈화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반 분위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또 문 전 대통령을 겨눈 과도한 비판으로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 권력 투쟁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위스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 외교와 다자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평화가 세계 평화라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6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평화와 정의, 모두의 번영을 위한 국회 협력과 다자주의를 주제로 진행된 일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회복한 과정을 설명한 우 의장은 민주주의의 힘은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결합할 때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에도 의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국 의회의 공통된 입법 노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견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인공지능과 같은 초국경적 과제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을 중재하고 각국 의회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 의장은 글로벌 문제 해결의 실질적 통로로 의회 외교와 다자 협력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앞으로의 구상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나는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이는 의회 최고위급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범지역협력체 믹타의 국회의장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회 협력이라는 의제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남북 접경지에 찾아온 작은 평화가 세계의 평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평화는 만드는 것입니다. 강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얼음장 밑에 물은 흐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의 창구는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의지가 평화를 향한 추동력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세계 국회의장 회의 기간 우 의장은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의 의회 외교에도 집중했습니다. 일본 누카가 중의원 의장과 만나서는 한일 관계는 평화와 경제협력, 아픈 역사, 세계의 축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기술 이용 행위 등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김윤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토위는 김 후보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이지만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청문 보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상생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롯데칠성 델몬트 대리점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제조사와 대리점주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 문제를 공식 접수한 뒤 간담회와 조정회의를 거쳐 대리점 할인율 조정 그리고 양도와 양수 허용 등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도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인위적인 주가 폭락을 언급한 걸 두고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산재가 사측에 의해 100%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닌데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의 생존과 주주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거침없는 입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종교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서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당원을 입당할 때 종교가 불교다, 기독교다, 신천지다 이런 걸 안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적지 않기 때문에 당원 멤버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그분들이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 의견이고요. 네네. 사실과 다릅니다. 유의미한 정도로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게 한 10만 명 이렇게 이상 돼야지만 유의미할 텐데 네네. 그렇지 않고요. 홍준표 퀴즈를 불렸던 배현진 의원도 정면 저격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서 폭로하는 건 비겁하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홍 전 시장의 주장을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당내 당권자들 생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제3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표가 된다면 네.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어떤 종교든 또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설치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국힘은 위헌 정당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종교 집단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내부 당무 감사에 즉각 착수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환길씨 입당 논란에 이어서 특정 종교 연루설까지 휘말린 국민의힘. 혁신과 쇄신을 내세우며 전당대회를 향해 가는 국민의힘 앞에 또 한 번 난제가 생긴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분배 유도 대 부자 감세입니다. 조세 정상화를 기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2천만 원 이하 쪽에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은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런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수익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분리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러한 정책이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들도 유입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세수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오늘 내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기재부는 내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코스피 5000시대 목표가 순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내일 최종 결판을 짓게 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러트닝 미 상무장관을 먼저 만나서 협상을 벌였는데 미국 측 입장은 최종 때는 모든 걸 가져와라.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000억 달러 투자, 조선업, 농축산물이 이제 우리 측의 카드인데 과연 이제 어디까지 내주고 얼마 정도의 이제 관세를 최대한 낮출 것이냐.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제 일본과 EU와 같은 15% 선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농민 단체에서는 이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최종 담판 결과 두 분의 예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봤지만은 그동안에 미국 측 그 장관들 만나는 일정 잡기도 쉽지가 않았고, 네. 만나도 그렇게 그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지 그렇게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고, 네. 거기다가 또 날짜도 뭐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이틀 내일 하루 지나면은 바로 이제 모레부터는 그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그냥 발효 들어가는 거죠. 네. 내일 하루 사이에 그렇게 중대한 그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그 전에 상당 부분 진행이 돼 가지고 내일쯤에는 그냥 최종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거기다가 미국 측의 태도를 보면은 그 전에는 동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좀 배려를 해줄 듯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동맹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거칠게 또 냉담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타결이 쉽지 않을 거 아닌가. 안 되면은 이 발효 유예라도 좀 빨리 해내야 되는 건 아닌가. 내일 중에 타결이 안 되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의 타결도 타결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큰 틀에서 네. 우리하고 이 군사 동맹에 이어서 경제 동맹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네.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 동맹 체제에 확실하게 편입되기를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느껴져서 이거에 대한 우리 지금 정부의 정치적 입장 정리가 같이 지금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게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발효 유예라도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측이 이제 조선업 분야에 대한 이제 그 카드에 미국 측이 상당히 좀 그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우리 측이 최종안에 대한 그 카드는 언론에 이제 밝힐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떤 게 지금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 이제 외교 관계에서 동맹이나 우방 국가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외교적 결례
뭐 그다음에 외교적 그 결례도 지금 비일비재하고 기존의 관행들을 다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국제 외교의 지금 뉴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죠. 뉴노멀. 예.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경제 현상에서 뉴노멀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국제 외교에 있어서도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이 과거에는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에 적응하고 갈 수밖에 없는 미국하고 척지고 미국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규모, 그 네. 현금의 규모. 그러니까 지금 EU나 일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수치화되는 금액이 얼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자국의 국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으로부터 얼마, EU로부터 얼마, 중국으로부터 얼마,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얼마, 또 네. 기타 국가들로부터 얼마 해서 총 이만큼을 마가 프로젝트,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을 확보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지금 추정되는 게 조선산업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시장 개방, 그 또 군비, 미국의 이제 그 군사무기 방위비 분담이나 군사무기 도입 등등인데요. 이것을 수치화 개량해서 앞으로 향후 뭐 10년간이든 얼마든 어느 정도의 규모라는 걸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4천억이라는 것을 이미 제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큼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대체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사이라고 보입니다. 일본이 7천억이었나요? 일본이 5,500억입니다. 5,500억. 근데 EU가 6천억 불이었기 네.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기준은 한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미국하고의 통상 관계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미 4천억 불 얘기가 흘러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통상관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딱 발표나는 순간 한국은 4천억 불,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불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1,000억 불 플러스 알파인데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얼만큼 개량화해서 수치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미국의 무기를 얼마큼 도입하겠다. 그것이 총액이 얼마.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부담이 우리가 얼마. 그다음에 그 조선업과 협력 사업이 미국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고 또 그에 따른 미국의 그 부가가치 창출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좀 개량화해서 제시해서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그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얼마큼 최소화할 거냐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관세 협정은 아마 그런 협상이 잘 되면 일본 수준의 1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품목별 그 관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하고 특히 철강은 쿼터제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그 좋은 합의를 끌어낼 것인가가 마지막 협상팀의 그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미국의 요구에 그 니즈에 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 맞춰 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내일 결과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넘어가면 국회가 이제 8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할 것인지, 과연 이제 야당이 맞불 대응으로 또 전략이 고스란히 나올 것인지 지금 예상되는 수순은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 처리 이런 과정이 과연 반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복된다고 봐야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회법상으로는 야당의 상당히 강한 견제 수단인데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민주당이 그거를 편법을 통해서 무력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필리버스터 해봐야 뭐 하루 지나면은 그냥 또 회기 쪼개기 해가지고 또 스톱 시켜버리고 그다음 법 하나 통과시키고 또 상정했다가 필리버스터 하면은 또 하루 지나서 또 잘라버리고 또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을 막아낼 수도 없고 네. 지연시킨다고 해봐야 며칠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 경제에 또 국가 경제에 또 기업의 경제 살리기 활동이라든지 네. 또 미국과의 통상 이 마찰에 그 대응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은 그 민노총을 비롯한 이 강성 노조에 그 휘둘려 가지고 예. 그쪽의 오다대로 그쪽 주문대로 그냥 법안 처리를 경제 망치는 법안을 그냥 강행 처리하는데 우리는 그걸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법이고 그 경제 망치는 법이다라는 걸 갖다가 야당으로서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걸 남기는 게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서 그게 바로 이제 필리버스터 그렇죠. 외에는 할 그래서 수 있는 필리버스터가 뭐 별 뭐 의미도 없고 시간 뭐 지연 효과도 없지만은 네.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정도까지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민노총 또 뭐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있는 강성 노조, 기존 노조들의 이런 권력 노조, 정치 노조들에 끌려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업들 옥죄고 숨통 털어맞고 겉으로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의 주체가 기업이라고 그러고 뭐 저 통상 마찰 이거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업들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트럼프 만족시키는 게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새로 세우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한테 그거 좀 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따로 불러서 부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그 법안들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특히 그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게 하는 법을 지금 내일 모레 통과시키는 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조는 그걸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자기 기업이 투자를 미국에다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 세우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해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그걸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네. 기업들한테는 가서 투자 약속해주라, 공장 신설 약속해주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막을 수 없는 대신에 국민의힘이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고 경제 망치는 법안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 정권은 이제 거부권에 여러 차례 이제 막혔던 이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이 다음 주 이제 본회의 처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의원님이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대 입장, 뭐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 처리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회기 종료를 위해서는 과반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려면 180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5분의 3 이상.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 또 기타 그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해 보면 180석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회기 종결보다는 이제 무제한 토론 종결 같아요.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5분의 3 결의에서 그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현재 법안이 한 5개 그러면 상법하고 그 노란봉투법 각각 한 건씩 하고 방송법 3건이기 때문에 5건이면 물리적으로 최소 10일 거기에 이제 주말이 끼면 그때 바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치면 한 보름 이상, 보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4일부터 시작하면 대략 한 25일 뭐 이 정도까지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조 의원님 말씀 중에 통상협상에 대해서 대기업이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통상협상을 통해서 가장 통상협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게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LG 전자 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상협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세 분야이기 때문에 관세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대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보게 되거든요. 네. 이 통상협상 문제를 마치 대기업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도
그 대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애를 쓰는 거고 대기업 본인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통상협상의 파고를 함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관련 법들은 사실 오랫동안 논의됐던 법들입니다.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방송상법 등이 이게 하루 이틀 논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저 반대하는 것, 무조건 반대 또는 시간을 그냥 무작정 끌었다는 측면에서 네. 대안 제시 없이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야당의 무책임과 어떠한 정치적 책임 있는 어떤 대안 제시 못한 부분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고 이제 여야 전당대회 이제 8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 상황 여야 간의 새로운 대표 선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대치가 더 격화할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못지않게 최근에 박찬대 후보도 이제 강성 메시지를 연이어서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후보가 이제 초반에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샷 경선 8월 2일이죠. 2일에 이제 원샷 경선으로 당대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 결과가 좀 당대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참 아직까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체로 지금까지 개표된 표가 전체 투표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물론 네. 20% 개봉됐지만 그 나타난 표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대략 한 65%대 한 35 정도로 예상보다 크게 앞선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남은 표가 한 80% 되고요. 네. 그동안 그 중간에 선거운동이 수해로 인해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 몇 가지 변수가 있어서 막판까지 표심은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너무 표가 아직 남은 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 표가 실제로 우리 그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핵심 지지 기반에서 두 후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표심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정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당심 그러니까 일반 권리당원들 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우세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만만치 않게 세를 형성해 있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역시 개표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아직까지 유리한 게 아니냐 예. 뭐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다른 집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 예. 뭐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정청래 후보 가능성이 뭐 높아지죠. 네. 예를 들면은 호남의 그 당심 당원들 표심이나 또 그것과 연계된 수도권 표심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네. 하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상식적으로 박찬대 후보 쪽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좀 가까이 가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호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김민주당 그 핵심 당원들의 생각이 네.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자라고 해서 결집을 하면은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그냥 체면 무시하고 그냥 뭐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당원들이 다 알도록 네. 박찬대 후보에게 힘 실어주면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역대 선거 이 구도로 보면은 네. 이렇게 박찬대 후보처럼 이렇게 상대 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중간에 전략을 확 바꾼다. 그래가지고 반전시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되게 그래 되면 패배가 고착이 돼버리고 차라리 그냥 좀 밀리더라도 원래 그 전략대로 캐릭터대로 가는 쭉 그대로 게, 가면서 약간 다른 보완적인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략을 플러스하면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 전에는 이렇게 좀 온건하게 또 통합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정청래 후보하고 강경 대결 구도로 바꾼다. 그렇다고 정청래 후보보다도 강하게 나갈 수도 없는데 네. 그렇게 전략 바꾼 케이스는 나중에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보여져서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당대표 후보끼리 초강경으로 더구나 뭐 그 대상이 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거의 뭐 인정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어떻게 해산시킬 것인가, 어떻게 말살시킬 것인가 이 강경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가 대한민국 정치의 소멸, 그 민주주의의 저 암흑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8월 22일에 이제 당 대표를 뽑게 되고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전환길 씨 문제로 좀 발목이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전체적으로 좀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대통령 경선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중간에 상당히 좀 흥행이 되고 또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나중에 득표율에도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도 꼭 그런 반전이 있었으면 싶은데 적어도 오늘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전환길 씨라는 분이 우리 당에 이렇게 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는 고맙지만은 근데 그 하고 있는 행동들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환길 씨라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환길 씨한테 이렇게 대접받는, 이렇게 취급받는,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국민의힘에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죽 못났으면 오죽 그냥 그 무력하게 보였으면은 저런 사람이 그냥 국민의힘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자기가 뭐 전당대회를 좌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력한 후보들한테 다 그냥 흔히 하는 면접 보듯이 그렇게 하고 대하고 거기다가 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문지 보낸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할 건지 후보들 다 대답해라 이렇게 설문지 보냈는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속에 든 뜻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라, 윤핵관 지지해라 이거잖아요. 당이 혁신해서 새로워지고 윤 대통령의 과오나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단절하고 스스로 써야 되는데 윤 대통령 의견 다시 모시는 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 나오는 분들, 최고위원회 나오는 분들 모두 정말 깊이 성찰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혁신 경쟁, 쇄신 경쟁으로 가서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쇄신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환길 씨가 이제 후보 면접을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응하겠다고 하는 이제 후보들도 등장한 그런 상황, 굉장히 좀 이런 그 국민의힘 상황이 더 좀 그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결국은 뭐 몇 가지 평가해 보면 혁신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당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신권력이 만들어질 거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아스팔트 우파, 그다음에 그 극단적인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길, 전광훈,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까지 등장하면서 계속 그 약간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민심과 동떨어진 전당대회, 그리고 혁신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전당대회, 그리고 그 퇴행과 그다음에 당권 오직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이 모습에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보수 정당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14개월 만에 지각 구성이 됐습니다. 원내 1, 2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이제 6명, 총 12명으로 윤리위원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총 이제 29건의 의원 징계안을 다루게 되는데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준석, 강선우 의원 징계건입니다. 좀 결과 어떻게 날까요? 현실적으로 이준석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론 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한 번 더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번에도 또 지각 구성됐습니다. 매번 지금 국회에서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고요. 네. 두 번째 그 여야가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이 6대6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사실 윤리위원회가 불능화되는 구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6대6으로 동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무 결정이 안 되는 거죠. 나올 수가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각 당에 특정 정당에 누구 하나 당론과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럴 경우에 위원장이 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어떤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동수면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류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의원들끼리 자기 감싸기 했다 이런 비판들을 그 외부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이번 역시 윤리위의 구성도 그러한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불능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더 나가서 모든 상임위의 구성은 의석 비율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교수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뭐 구성에 따른 불가피함도 있다고 아마 원내 교수단체 두 원내대표단이 설명을 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과거의 그 어떤 잘못된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그 결론을 낸 거 아니냐 이런 따가운 그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권도 별다른 뭐 결과는 도출하지 못할 걸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계는 이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공개 경고를 한다든지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 만든다든지 네. 또 일정 기간 출석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데 제일 중징계가 제명이고 네. 지금 여론의 관심은 제명이 가능한가 거기일 텐데 경징계야 뭐 합의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제명 징계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된다면은 두 사람이 같이 다 되든지 안 되면 둘 다 안 되든지 그렇지 한 사람은 제명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되고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당연히 다 6명 다 찬성할 텐데 우리 당 중에 한 명이라도 찬성하면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이제 처리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이탈이 있어가지고 3분의 2가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그에 호응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부가 제명에 찬성하면은 그런 기류가 보이면은 이쪽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어서 이준석 제명 찬성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을 철통같이 그냥 한 표 이탈도 없이 그대로 지킬 것 같다 싶으면 이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의원 제명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그 위원이 특위원이 한두 명이 있더라도 네. 실제 행동하기는 어려울 거라서 그래서 결국은 된다면은 이쪽에서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당론 없이 그냥 자유투표, 소신투표로 해서 이쪽도 저쪽에 일부 찬성하고 저쪽도 일부 이쪽에 찬성하고 해서 두 사람 다 제명되든지 아니면 두 사람 다 안 되든지 그렇지 싶네요. 네. 강선우 의원은 제명안까지는 아닌 거죠?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으로 의견을 냈지만 네네. 저는 뭐 그 수준이 제명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회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